안녕하세요. 네, MPO 파트너 페어 워크숍 장장 5일간의 대장정의 마지막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인 아카이브 센터의 정혜지입니다. 아카이브 센터는 조금 전 세션에서 디지털 MPO의 날개 달기 세션을 통해서 한번 사업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에서 나아가서 MPO 조직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서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 워크숍에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카이브가 무엇이지? 혹은 그런 호기심들 그런 것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아카이브를 우리 조직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서는 이제 MPO 조직의 상황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디지털 아카이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카이브 센터와 함께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운영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살펴봄으로써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MPO 조직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요. 아카이브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산물로서 남는 것들이 기록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전시든 어떤 콘텐츠든 어떤 학술적인 목적이든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이 아카이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는 그런 아카이브가 온라인의 공간에 구현이 되어 있는 형태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MPO 조직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필요한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시민사회가 발전했던 그런 배경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발전했던 굉장히 지금 꽃피우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요. 근데 이제 1970년대, 80년대 어떤 사회적인 격동기를 지나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제 정치,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에서 더 벗어나서 시민사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로서 시민사회가 발전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적 성장까지도 시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환경, 복지, 교육, 여성, 소수자 같은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사회 전반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는 것이 또 시민사회 발전의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경제 활동까지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의제를 형성하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시민단체 스스로가 자생을 하고 그들이 제안했던 정책과 정체성들을 표현하고 그것들로서 어떤 내부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같은 그런 역할들이 등장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발전 배경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시민운동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역사가 오래되었다든지 혹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다루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풍부하고 다양하게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은 보고서라든지 전시 같은 특정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개인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거나 혹은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방안이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전문화된 그런 시민 조직들, 굉장히 고유한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 조직들의 개성이나 메시지를 외부에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저희 고객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홍보를, 우리 조직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좀 부족해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대중들 또한 이런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나 또 메시지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시민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도 모두가 알고 계신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아카이브가 이런 부족한 지점을 채워주는 어떤 적합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든 공동체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경험을 주장하기만 했다면 이제 그 주장의 근거를 실어줄 수 있는 기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아카이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의 어떤 경험을 역사로 풀어내고 그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직의 활동을 산물로 모아놓은 그런 아카이브가 증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아카이브는 조직의 기록을 관리해서 활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기록을 한 곳에 정리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조직에서 수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의 결과물인 기록을 잘 정리해서 이제 좀 아까 저희 사업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다음 회차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곳들에서 이 자료를 다시 사용을 하고 또 다시 재생산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록들이 이렇게 잘 쌓이게 되면 이제 조직의 어떤 활동의 결과물이자 자산이 쌓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진 업무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조직에 새로 들어왔을 때 그 기록들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고 이전 것들을 참고해서 또 그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같은 맥락의 업무의 효율성과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카이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제 조직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대에 공감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단체들이 움직이는 그런 단체들을 움직이게 하는 메시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들에게 조직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활동의 결과물이자 산물인 기록들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 책임성을 담보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조직은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전에 어떤 아카이브 서비스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브 서비스의 종류를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에 대한 상상이 굉장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아카이브의 서비스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인 거고요. 그래서 아카이브들이 사실은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어떤 콘텐츠라던가 좀
이쪽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서비스하는 다른 그런 콘텐츠들 이외에도 아카이브라는 그런 곳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공 영역에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규모라든지 혹은 그 기관에서 다루는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 광역자치단체의 기록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뭐 국가기록원 혹은 뭐 수집을 주로 하는 매뉴스크립트 아카이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아카이브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카이브를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용도, 아카이브의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A의 정리 중심 아카이브라는 것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록들, 그러니까 산재되어 있고 각각의 뭐 PC나 아니면 외장하드에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저장이 된 그런 기록들을 이제 잘 조직화하고 모아서 조직화하고 그것들을 어떤 우리 내부의 기준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잘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정리 중심의 아카이브예요. 그리고 B의 서비스 중심 아카이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B 서비스 중심 아카이브는 A를 포함하고 있는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중심 아카이브는 이제 A에서 정리된 그런 기록들을 활용을 해서 기록 콘텐츠를 만들고 이 기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적인 맥락 혹은 문화적인 맥락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가지고서 스토리텔링을 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서비스 중심의 아카이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참여 중심 아카이브는 이제 이렇게 정리된 기록을 활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곳들에서 넘어서서 이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참여의 아카이브인데요. 예를 들면 가장 큰 예로는 마을 아카이브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혹은 어떤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카이브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이 기록을 다시 생산하고 또 수집하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참여 중심의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에서 B, C로 가기까지는 사실 이 차이는 아카이브 예산의 규모예요. 저희의 기준으로 나눈 건데 이제 정리를 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 나가고 그러고 사람들을 모아오는 이 과정들에 드는 시간이라던가 어떤 비용들 그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나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정리 중심의 아카이브들 중에서 저희가 좀 모아놨던 그런 아카이브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인권 아카이브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정리 중심의 아카이브의 사례로서 찾았던 이런 아카이브인데요. 이제 인권 아카이브는 역시 NPO 활동을 하고 계시는 훈창님이라는 분께서 만드신 아카이브고요. 어떤 별다른 콘텐츠라기보다는 이 인권과 관련된 NPO의 기록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 그리고 이 기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간단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록들을 설명해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의 제목이라든지 대략적인 내용은 어떻고 또 분류라던가 이제 생산자, 생산한 곳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둔 곳입니다. 이제 비서비스 중심의 아카이브의 경우에는요, 사실 저희 아카이브 센터의 시스템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록을 정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메시지들을 알리고 기록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어떤 투명성을 공개를 하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재단에서 만든 이제 노회찬 아카이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로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렇게 구축을 해두셨고요. 그다음에 기록물들을 이렇게 올려놓음으로써 어떤 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서 기록물들을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전시에 대해서 이제 관련 기록물들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이제 예산과 규모, 구축 목적에 따라 다른 아카이브 서비스의 마지막인 참여 중심의 아카이브입니다. 이제 보통은 참여 중심의 아카이브는 공동의 어떤 기억이라던가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곳들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4.16 기억조정서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억들을 기록화해서 모은 것이고요. 9.11 메모리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1년 9월 11일에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장소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기억들을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기록화하고 그것들을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은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이슨 아담스라는 사람이 9월 11일 날 당시에 무엇을 했으며 타임라인이고요. 이 시간대에 자신은 무엇을 했으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의 아카이브 서비스에 따라서 자신이 속하는 조직에서 어떤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리까지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까지 필요한 것인지 혹은 외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인지 이에 따라서 이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기획의 방향성도 달라질 거고 거기에 드는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지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카이브들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될 텐데요. 이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 센터의 서비스와 함께 매칭을 해 나가면서 운영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와 홈페이지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웹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서비스되는 것이고 어떤 자료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홈페이지의 자료실과 다른 점이 무엇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어떤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라든지 단체 활동을 소개한다던가 뭐 홍보를 한다는 점에서는 좀 홈페이지로도 서비스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홈페이지로는 좀 한계가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뭐 행사 포스터라든지 사진, 리플렛, 도록 이런 것들의 자료 혹은 행사 현장을 스케치한 자료들 뭐 그런 자료들을 단순하게 포스트하는 것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기록이 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 정보 혹은 맥락을 알 수가 없게 되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직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그런 맥락들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것들은 분류라든지 혹은 뭐 점거 데이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이제 아카이브에다가 수록을 해두고 그것들을 맥락과 함께 사람들이 검색하고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하는 대상이 조직과 단체의 어떤 활동 정보, 그러니까 우리 이런 활동 하고 있어요라는 그런 어떤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단체에서 생산 수집한 기록과 콘텐츠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기록들이 생산된 경위라던가 배경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제 30 환경의 날 30주년 기념 전시를 열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전시들을 열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기록들을 이제 수집을 하시게 될 건데, 예를 들어 사진 자료라던가 문서의 그런 표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전시에다가 이제 쓰시게 될 건데요. 이제 그 30주년 기념 후에 한 40주년 기념이 됐어요. 이때도 또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당시에 썼던 기록들, 그러니까 30주년 전시에 썼던 기록들은 무엇이었고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이 이 30주년 전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인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아카이브라는 거죠. 사실 홈페이지에서는 30주년 전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굉장히 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한번 제작을 하고 나서 굉장히 전면적으로 무엇인가 바뀌지 않으면, 정책이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같은 수준의 콘텐츠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선가 리뉴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디지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록들은 어차피 계속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기록은 계속 생산이 되니까요. 그 기록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또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아카이브의 운영 프로세스는 공공 영역도 그렇고 민간 영역도 그렇고 굉장히 세분화하고 복잡하게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필요한 단계이고 절차니까 보통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학술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첫 번째는 아카이브를 이제 기획을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구,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떤 도구로 쓸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다 보니까 시스템을 도입을 하세요. 이렇게 시스템 도입을 하고 그리고 기록물을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겠죠. 이제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의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지,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어떤 세부적인 그런 규칙들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장된 기록물들은 콘텐츠 혹은 어떤 새로운 메시지, 기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해서 이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고요. 뭐 전시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웹 콘텐츠,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미 앞서서 미리 정리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를 오픈하고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카이브를 오픈하고 운영하는 이 단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활동에서 생겨난 그런 기록들을 다시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에서 다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런 반복적인 그런 업무로서 진행이 되어야 이제 지속적인 아카이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것은 웹사이트와 다르게 하나의 그런 어떤 완성된 종결된 산출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업무로서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 프로세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카이브 센터와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아카이브 기획은 이제 오늘의 이 워크숍의 내용과 동일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카이브를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아카이브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떤 과정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기획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이브 도구로서의 시스템 도입의 경우에는 아카이브 센터에서 시스템 계정을 개설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카이브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제 자체 서버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도 설치하고 하드웨어도 구입해서 그렇게 그 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카이브 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을 구독하는 형식으로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서 거기에서 로그인하면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그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록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약간 조금 다르다는 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도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물 관리의 단계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되고 조직 내부에서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는지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고 또 분류 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막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죠? 라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의 경우에는 워낙에 요즘에는 웹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콘텐츠 제작 도구가 많지만 이제 아카이브 시스템에도 콘텐츠 제작 도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포스트라든지 타임라인과 같은 그런 기록물을 활용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오픈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유지하는데 좀 난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카이브 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대행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프로세스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제 아카이브를 기획한다는 것은 이제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 것인지 배경을 이제 우리 조직 안에서의 그런 배경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 조직에 하드웨어 혹은 나스 서버에 한 10테라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솎아내고 싶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게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조직이 어떠한 굉장히 특정한 메시지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만들어진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우리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배경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조직 안에서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배경을 도출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 건가, 우리 조직 내부에서 자료 정리를 위해서 만들 것인가, 혹은 사람들을 더 끌어모아서 우리 조직의 어떤 규모라든지 활동들의 그런 범위를 넓히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이용 대상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배경과 목표와 이용 대상들은 굉장히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직 내부에서 그냥 자료 정리용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요 이용 대상은 조직 내부 구성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의 그 C 참여 영역에서의 아카이브처럼 이 아카이브를 이용한 사람들은 뭐 땡땡 마을의 주민들이 될 거고 그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이용함과 동시에 뭐 기록물을 스스로 수집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하게끔 그런 아카이브의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용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용 대상을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지,
구축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거고요. 얼마의 비용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기획을 하는 것이 아카이브 기획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카이브 기획 부분은 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초기에 이제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카이브를 담당하는 사람이 조직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아카이브 업무를 자신의 업무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도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아카이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업무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그 오래된 역사를 일관된 어떤 규칙으로 어떤 정책으로 아카이빙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아카이브에서는 담당자가 꼭 필요하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카이브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에 어떤 도구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기록물의 양이 많지 않다던가 뭐 한 100건 정도 된다든지 혹은 굉장히 그냥 지금까지 계속 자료를 생산해온 그런 조직에서는 뭐 간단하게 뭐 웹하드를 쓴다든지 나스를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료 공유를 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직이 규모가 커지거나 혹은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아져서 그냥 폴더 정리로는 기록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기록이 왜 생산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면 아카이브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이브 센터가 제공해 드리는 시스템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록물 관리의 단계예요. 이제 우리 조직의 기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방금 만든 새로운 조직이고 있는 거는 뭐 사업자 등록증 정도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기록이 없는 조직도 있을 거고요. 이제 기록이 한 10테라바이트 정도 있는 곳들도 기록 현황을 파악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 현황이라는 것은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의 자산인 기록이 그 양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고 누가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종류는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주로 문서류, 주로 사진류, 주로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형태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현황들을 통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록들을 계속해서 모아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록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의 상황에 맞는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게 될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운영 정책이라든지 우리는 주로 수집을 할 거니까 수집 정책을 마련해야 돼라든지 혹은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열람 매뉴얼이라든지 우리 아카이브들은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록물들을 보여드릴 때는 뭐 신분증 확인이 돼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런 운영 매뉴얼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앞에 그림에서의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프로세스 안에 있는 기록물 관리를 확대해서 보면 이제 기록물을 관리하는 이 과정들은 이렇게 조금 복잡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관을 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혹은 기록을 생산한 사람에게서 기록물을 옮겨오는 것을 말하고요. 수집은 이제 어떠한 주제 혹은 어떠한 정책 방향성 등을 가지고서 그것과 걸맞는 기록물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기록들은 이 기록들이 우리 아카이브에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라는 것들을 좀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기록들에 대해서 이 기록은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 기록들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필요가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등급이 매겨지는 기록들이겠죠. 이런 기록들은 같은 성격을 가진, 같은 주제나 같은 표목을 가진 그런 기록들은 모으고,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록들은 분리하는 그런 분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 각각이 기록으로서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존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서비스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직에서 만약에 업무를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에 대치를 해봤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카이브 업무화를 위해서 이관하고 수집하는 과정 또는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직에서는 아카이브 업무화를 위해서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해서 이걸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평가에서 등록까지 이제 기록 관리의 어떤 실질적인 일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콘텐츠를 제작 배포한다든지 디지털 아카이브를 오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을 또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총 3가지가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록 관리 업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아카이브 센터의 컨설팅 서비스로도 이러한 기록 관리 업무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침이나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업무화를 위한 저희가 운영 방안을 컨설턴트가 제안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조직의 이런 기록 관리 현황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분류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수립을 해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들이 기록을 분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도구적인 측면에서도 컨설팅을 통해서 서비스 시스템을 세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된 기록을 바탕으로 컬렉션, 스토리텔링, 교육 혹은 문화예술작품, 이벤트 등 이런 여러 가지 기록 콘텐츠들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스트라든지 타임라인과 같은 그런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에는 아카이브 시스템에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아카이브가 이제 오픈이 되고 운영이 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제 정리된 기록들이 검색되고 분류로 탐색이 되고 그리고 콘텐츠로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만 아카이브를 공식 오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유려한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정리한 기록들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록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웹사이트가 아카이브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관리와 콘텐츠 제작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복 과정에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아카이브의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는 거고요. 내실 있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오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디지털 아카이브 기획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입니다. 자, 오늘 워크숍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데요.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획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획서를 만들면 되는지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조직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리더에게 필요성을 설득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획서를 좀 작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획서의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아카이브 센터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획서의 항목은
사실 어느 기획서와 마찬가지로 배경, 목표, 과업과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아카이브 업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카이브를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계기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조직 내외부의 그런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통해 문제인식 과정을 통해서 아카이브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배경이 도출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 내부에서 기록들이 너무 산재가 되어 있어서 활동과 업무에 너무 큰 지장을 초래를 하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안 돼서 이번 사업은 큰일 났다.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활동에서 어떤 내역들, 이력들을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한다던가 실행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에 어떻게 했지? 누가 했지? 그 사람 나갔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때 했던 자료 찾아봐라고 해서 이제 좀 해결 방안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자료도 찾을 수 없고 이제 기록은 없고 이런 경우엔 이제 조직 활동의 어떤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기록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배경이 도출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조직의 인지도를 좀 올려서 우리 조직을 좀 알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레거시를 좀 알리고 싶어,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이제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신뢰성 있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조직의 역사라든지 어떤 메시지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할 배경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신뢰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아카이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조직을 후원하는 회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카이브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카이브 구축 배경이라는 것은 조직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지라고 했을 때의 어떤 솔루션으로 좀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예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들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 내부에서의 어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도출하는 과정이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카이브의 주제, 이용 대상, 기록 활용 방안 등과 같은 우리가 아카이브를 통해서 무엇을 알리고 싶어 할 것, 알릴 것인가, 혹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카이브에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그 문제인식을 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카이브를 주로 이용할 예상 이용자들,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회원들, 후원 회원들, 혹은 우리 조직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 등의 그런 이용자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쓸 것인가, 단순히 보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것들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아카이브를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이런 대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라는 과업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 절차인 아까의 그 4가지 단계를 봤을 때 이제 활용 가능한 이런 외부 자원이라든지 서비스들도 구분을 해야 되고 단계별로 기간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아카이브 센터의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부스 아래에 있는 저희 그 상담 신청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카이브들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서부터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예산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MPO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기부금이나 펀딩을 이용해서라든지 조직 내부의 자체적인 예산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좀 아까 저희 회사의 사업 계획 사업 소개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카이브 센터에서는 아카이브 샵이라는 쇼핑몰도 운영을 할 준비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조만간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곳은 이제 아카이브 혹은 MPO나 여러 가지 조직들에서 만든 어떤 굿즈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만든 기념물들을 이제 아카이브라는 그런 어떤 자산을 모아놓은 곳들과 연결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그 굿즈에 대한 스토리를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 샵에 입점을 하셔서 굿즈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통해서 아카이브를 마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아카이브 가업 수행을 위해서 이제 비용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너무 복잡하지는 않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이 확보 가능한 그런 예산 마련 방안을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록 관리의 부분에서는 프로세스를 설계한다든지 수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 등록하고 디지털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록 관리의 전반적인 가업들은 아카이브 센터의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로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도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웹사이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그런 웹사이트의 UI나 UX를 개발한다든지 서버라는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그런 가업들도 아카이브 센터 시스템 사용을 통해서 모두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카이브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물 기록들도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실물 기록들은 이제 물리적 형태의 그런 비전자 기록을 관리하는 서고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MPO라든지 최근에 기록물들이 생산되는 경향을 보면 이건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했던 내용들인데 물리적 기록보다는 전자기록, 그러니까 한글 파일이라든지 웹문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들도 대부분 핸드폰으로 찍고 인화는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전자적 형태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실물 기록 관리보다는 온라인 혹은 디지털 형태의 그런 기록들을 관리하는 방안이 최근에 가장 높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표가 거의 끝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발표를 끝내기 전에 이제 이런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지금의 발표 과정에서도 내내 말씀드렸던 그런 웹사이트가 아닌 디지털 아카이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아카이브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카이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실제로 아카이브를 만들면 어떤 형태가 될까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웹사이트적인 요소가 갖춰지면 아카이브일까? 혹은 뭐 굉장히 유려하면 아카이브일까? 아니면 일단 뭔가 모아놓으면 아카이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카이브는 어느 날 뚝딱 하면은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조직의 활동과 함께 진행되는 어떤 현재 진행형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절대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외부에다가 우리 조직 혹은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 조직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관리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선보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카이브를 오픈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직의 현재 진행형 아카이브가 아카이브인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끝났고요.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혹은 아카이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에게 온라인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업 끝났네요. 네. 이따가 폐막식 할 거지만요. 네. 네, 감사합니다.